저는 오늘 먼저 현행의 한국사 교과서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는 해방 후 70년 대한민국과 북한이 선택한 서로 다른 역사를 간략히 돌아보고자 합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당시 일본은 군함을 만들 때 우리는 대장간에서 농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100만 대군, 대한제국 군대는 8,785명이었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 35달러, 문맹률 78%, 고등교육 이수자 2만 6천 명에 다였습니다. 해방되자마자 신속하게 북한을 점령한 소련은 38선을 막아 분단선으로 고착시켰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직후 남북한 상황을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남한 인구 2,200만, 북한 900만, 발전 설비 남한 11.5%, 북한 88.5%, 전력 1948년 1월 남한의 전력 소비량 10만 킬로와트 중 7만 1000킬로와트를 북한에서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북한은 일방적으로 단전시켰습니다. 다음은 비료를 보겠습니다. 북한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이 남북한은 물론 만주까지 공급하고 있었고 남한은 비료 생산이 전무했습니다. 이처럼 분단으로 인해 북에서 공급되던 전력, 지하자원, 비료 공급이 끊겨 남한의 산업과 경제는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북한은 남한보다 우월한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1970년대 초까지 북한의 1인당 소득은 남한의 3배였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200만 명이 죽거나 다쳤고 사회 간접 자본과 공업시설의 60%, 주택의 36%가 파괴됐습니다. 초, 중, 등 학교의 32%가 부서져 임시 가건물에서 야외 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총 피해액 30억 달러. 당시 전 국민의 2년치 GDP가 소멸된 것입니다. 이처럼 1950년까지 한국의 20세기 전반부 50년은 자생적 근대화 실패, 국가 멸망, 일본의 식민지배, 해방, 분단, 전쟁, 실패 국가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 50년의 남한,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보잘것없이 시작했지만 연평균 7 내지 8%의 고속 성장을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화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은 1950년에서 60년대 남한보다 월등히 뛰어난 산업시설을 보유하고도 실패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우리 현행 8종의 검인정 역사 교과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지요? 세계의 발전 전문가들은 오랜 연구 끝에 한국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다음의 6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이 농지개혁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전 국민의 70% 가까이가 소작농이었습니다. 농지개혁을 해야만이 근대국가 건설이 가능하다고 믿은 이승만은 대통령 명령으로 1950년 4월 15일에 농지개혁을 단행하고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했습니다. 조건은 그 땅의 1년 평균 수확량의 150%만 5년에 걸쳐 나누어 내면 내 땅이 되는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6.25 남침 직전이었습니다. 자기 땅을 소유하게 된 농민들은 6.25 중에 공산군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산화를 저지하면서도 계급과 빈부격차가 사라지게 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농지개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농지개혁은 달랐습니다. 스탈린은 1945년 9월 20일 북한의 공산 단독 정부 수립을 지시하는 비밀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946년 3월 5일 무상몰수, 무상분배식의 토지개혁을 착수했습니다. 이때 토지나 사업체를 빼앗긴 지주, 자본가, 친일파로 낙인 찍힌 사람들, 기독교인, 공산화의 걸림돌이 되는 지식인들은 월남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10%가 고향을 떠났습니다. 일종의 인종 청소였습니다. 북한의 농지개혁은 전 인민의 소작화로 기결됐습니다. 몰수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고 했으나
매매와 저당이 불가한 토지 이용권만 주었고 수확량의 25%를 농업 현물세로 거두었는데 이것은 이름만 바꾼 소작료였습니다. 지주를 쫓아내고 국가, 공산당이 지주 행세를 한 것입니다. 결국 1958년 모든 토지를 국유화 집단농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교육혁명입니다. 교육혁명은 민주주의와 산업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까지만 해도 글을 읽거나 쓸 줄 아는 사람은 양반밖에 없었고 일반 백성들은 자기 이름자도 제대로 읽거나 쓸 줄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글을 읽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의무교육 6개년 계획, 문명퇴치 5개년 계획으로 거국적인 문명퇴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영도에 전시연합대학을 설립했고 대학생들은 군입대를 면제시켜 우수한 인재를 보존했습니다. 1959년 대학 진학률은 영국보다 높았습니다. 1953년부터 1960년까지 우수 인재를 미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이 시기 해외 유학 경험자가 2만여 명에 이르렀고 국군 장교와 하사관으로 미국 유학한 수가 1만여 명이었습니다. 이 속에 박정희도 있었습니다. 1948년에서 1960년까지 국가 예산 중 51%가 국방 예산, 17%가 교육 예산이었습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교육열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수천 년 운명처럼 이어져 온 무지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문맹퇴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절실했습니다. 양반제도 붕괴에 기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실용적인 과학기술을 익힌 양질의 노동력 배출이 가능해진 거죠. 이것은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자신도 세계의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기적이었습니다. 그 한 예로 1961년 7월 27일 일본 정부가 만든 한국 경제에 대하여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경제 성장과 자립을 이루기는 절망적이다. 첫째, 인구 과잉. 둘째, 자원 부족. 셋째, 공업 미발달. 넷째, 군비 압력. 다섯째, 정치 수준 저열. 여섯째, 민족 자본의 취약. 일곱째, 행정 능력의 결여. 그러나 이 보고서는 틀렸습니다. 세 번째는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954년 UN 한국위원단이 한국의 전쟁 후의 부흥을 위해서 미국 내이산협회에 의뢰해서 만든 한국의 발전 전략은 농업 우선 정책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발전 전략 전문가 월터 로스토우도 박정희에게 농업을 통한 근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공업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한국이 산업화에 성공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나 세계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서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선택과 집중 전략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경제 개발하면서 특정 지역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대기업과 도시에 먼저 투자했습니다. 제철,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전후방 파급 효과가 큰 업종을 선택해서 집중 투자했습니다. 중국의 등소평이 해안 지역 특구 설치와 선부론을 주장한 것이 바로 이 한국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벤치마킹해서 추진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경제개발 자금의 확보였습니다. 분단국이라는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던 서독이 광부와 간호사를 받아주고 그들의 월급을 담보로 차관을 제공해서 경제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과 국교 수교로 청구권 자금 8억 달러를 확보해서 포항제철 건설의 51%, 소양강댐과 경부고속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의 18%를 투입했습니다. 월남전 참전으로 경제도약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1963년부터 73년 한일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외화를 확보했습니다. 월남전으로 얻은 외화 수익이 당시 한국 전체 외화 수입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1978년 한 해에 81억 달러의 수주, 79년 64억 달러, 80년 83억 달러, 81년 137억 달러, 82년 133억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적기에 중화학공업을 건설해서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1969년 닉슨 독트린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앞두고 자주 국방을 위해서 중화학공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중화학공업은 엄청난 설비와 고가 장비가 투입되는 자본 집약형 장치 산업이었지만 해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국제적인 규모로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가들이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관민합동, 즉 발전 동맹 체제로 추진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석유 위기가 본격적으로 닥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최신식 중화공업 건설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960년대까지 북한 1인당 소득이 남한의 3배였는데 1970년대 초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고 1974년 남한이 북한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말 경제력은 남한,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이때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때 박정희 그는 시해를 당합니다. 남한은 오랫동안 중국을 황제국으로 섬기던 대륙의 그 변방이 아니라 영토적 야심이 없던 미국과 안보 공동체가 되면서 그 눈을 해양으로 돌릴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5대양 6대주 수출 주도의 개방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자력갱생, 주체사상에 따른 개발 정책을 썼습니다. 남한은 가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반면 북한은 군비 확장, 김일성 궁전과 동상 제작 등 재생산 효과 전혀 없는 부문에 자원을 집중 투자한 결과였습니다. 국토 면적으로 본 대한민국은 세계 109위입니다. 그러나 포춘지 선정 2015년 세계 500대 기업에 한국 17개로 세계 7위입니다. 한국인의 문맹률은 거의 0%로 세계 최저이고 대학 진학률은 83%, 세계 최고입니다. 전 세계 181개국에 이주한 해외 거주 한인 디아스포라 750만 명 시대입니다. 2차 대전 후 독립한 제3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군대화에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2017년 현재 세계 최빈국, 최악의 인권 침해국,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불량국입니다. 여기까지가 남한과 북한이 걸어왔던 서로 다른 길입니다. 이렇게 10분 이내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난 70년 대한민국의 역사와 북한의 오늘을 현 검인정 역사 교과서는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검인정 교과서에서 지워진 역사입니다. 북한의 이념 전술은 70년대 남한의 국력이 추월하면서 더욱 극악해졌는데 검인정 역사 교과서 대부분이 이러한 북한식의 거짓되고 편파적인 시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검인정 교과서 가운데 전국 고등학교에 가장 많이 배포되고 있는 미래엔 천재교육, 비상, 새 출판사와 국정 올바른 역사 교과서, 그리고 왕따 당한 교학사 교과서의 중요한 몇 곳만 잠시 1분 정도 PPT를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을 멈춰버리게 한 거민정 교과서들은 교과서들을 대신해서 어렵게 탄생한 국정교과서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아예 폐지될 상황입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교과서를 살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수천 년 역사 속에 처음으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전혀 새로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극도로 질투하는 세력에 의해서 미국을 지우고 그 사상적 바탕이 된 기독교를 지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실현한 초대 대통령을 지우고 그리고 근대화를 성공시킨 박정희를 지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현 거민정 교과서입니다. 왜곡되지 않은 바른 역사 교과서가 학교에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지워진 대한민국의 역사, 이 소중한 역사를 반드시 복원시키고 제대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진실은 이깁니다. 그리고 진실을 짓밟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